2026년 1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영등포의 원룸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배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 배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USB 안에서 수백 번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리모컨이 있었죠. 소리를 줄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문 앞에 보이부가 서 있지 않았어요. 저는 리모컨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두 개가 없었지요.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 그것이 USB의 값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USB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GB짜리 검은 플라스틱 막대. 그 안에 한국 드라마 4편이 들어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있지요. 이 위험한 고백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지켜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함경북도 청진. 북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가 있었고 공장이 있었고 군부대가 있었지요. 저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수산사업소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피복공장에서 재봉을 했지요. 둘 다 성실한 노동자였어요. 출근부에 빠짐없이 이름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나오지 않았지요. 나온 적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가져오는 것은 가끔 생선 몇 마리였습니다. 항구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온 거였지요. 어머니가 그 생선을 소금에 절였어요. 소금이 없는 날에는 바닷물을 떠다 끓였습니다. 그것이 반찬이었지요. 저에게 청진은 소금 냄새가 나는 도시였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서가 아니었어요. 늘 무언가를 절여야 했으니까요. 썩지 않게, 버티게, 조금이라도 오래가게. 제가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친구 태성이가 학교에서 저를 불렀어요. 태성이는 체육 시간에 항상 저와 짝이 되는 아이였지요. 키가 크고 눈이 작았습니다. 쓸 때 눈이 실처럼 가늘어졌어요. 야, 이거 봐. 태성이가 교복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막대였죠. USB였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한국 드라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주변을 살피는 눈이 빨랐지요. 16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단속을 피하는 어른의 눈이었지요. 어디서 났어? 형이 줬다. 보면 안다. 태성이의 형, 태일이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넘겨받아 파는 일이었지요. USB도 그 루트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USB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궁금했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텔레비전에서 들어본 적 없는 나라. 있으면 안 되는 나라. 적이라고 배운 나라. 그날 밤 태성이네 집에 갔습니다. 태성이의 방은 2층이었어요. 창문에 이불을 걸었지요. 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었으니까요. 태성이가 낡은 노트태를 꺼냈습니다. 중국제 휴대용 영상 재생기였어요. 화면이 손바닥만 했지요. USB를 꽂았습니다. 잠시 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떴어요. 한국 드라마였지요. 첫 장면은 서울의 거리였습니다. 자동차들이 끝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건물 유리창에 불빛이 반사되었지요. 길을 걷는 여자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보다 얇은 전화기였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자 글자가 넘어갔지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화기가 그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진다는 것을. 태성이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저기가 남조선이다. 남조선. 우리가 배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였습니다. 거리에 거지가 넘치고 군인이 총을 들고 다닌다고 배웠지요. 그런데 화면 속 거리에는 거지가 없었어요. 군인도 보이지 않았지요. 여자는 예쁜 옷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밥을 시켰어요. 접시가 4개나 나왔지요. 한 사람이 먹는 밥에 접시가 4개.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어요. 그냥 밥을 먹는 장면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태성이네 집을 매일 밤 찾아갔어요. 이불을 걸고 노트태를 켜고 숨을 죽이고 보았지요. 드라마 한 편을 보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한 번에 오래 틀 수 없었으니까요. 전기가 끊기면
노트텔 배터리로만 봐야 했어요. 배터리는 2시간이 한계였죠. 드라마 속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북한에서 그 말은 장군님께 하는 것이었죠. 사람 사이에서 그 말을 쓰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각이 있었지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것은 자유라는 감각이었지요. 화면 속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저는 16살에 노트텔 앞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태성이의 형 태일이를 만난 것은 한 달 뒤였어요. 24살이었지요. 태성이보다 8살 많았습니다.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있었고 말이 빨랐어요. 눈은 태성이처럼 작았지만 태성이와 달리 웃지 않았지요. 너도 보고 있다며 태일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그거 걸리면 교화소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영상물시청은 공개 처형 대상이었지요. 2020년에 반동사 상문화 배격법이 강화된 뒤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15년 교화형이 기본이었어요. 유통은 사형이었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 듣고 싶어지는 것처럼 자유를 한번 본 사람은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었지요. 태일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했어요. 태일이가 제안을 한 것은 여름이었지요. 같이 하자. 저를 뚫어지게 보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손이 모자란다. 태일이의 루트는 이랬어요. 중국 쪽 브로커가 USB를 두만강 근처까지 가져옵니다. 국경마을의 중개인이 그것을 받아 청진까지 보내지요. 청진에서 태일이가 받아 복사합니다. 복사한 USB를 장마당 인맥을 통해 유통하는 거였어요. 하나에 중국 돈 50위안, 한국 돈으로 10,000원쯤 되었지요. 한 달에 20개를 팔면 200만 원어치였습니다. 청진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너는 복사를 해라. 내가 파는 건 내가 한다. 태일이가 역할을 나누었죠. 저는 복사 담당이었습니다. 원본 USB를 받아 빈 USB 10개, 20개에 옮기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단순한 일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저는 매 순간 잊지 못했습니다. 복사는 밤에 했어요. 태일이가 구해온 중국제 노트북 한 대가 우리의 공장이었지요. 전기가 들어오는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3시간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고 꺼내고 다시 꽂고 단순한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지요. 밖에서 발소리가 나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개가 짖으면 전원을 껐어요. 심장이 멈추는 감각을 저는 그 방에서 수십 번 경험했지요. 그것이 습관이 되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석 달 뒤에는 발소리가 나도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무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지요. 무서움보다 더 큰 것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었고 용기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난 뒤의 얼굴이었지요. 눈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처음 본 사람의 눈. 세상이 이렇게 넓었느냐고 묻는 눈. 그 눈을 볼 때마다 저는 복사를 멈출 수 없었어요. 조직이 커진 것은 제가 합류한 지 반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태일이, 저, 그리고 새로 들어온 2명. 명철이와 수진이었지요. 명철이는 태일이의 군대 동기였어요. 제대한 뒤 일자리가 없어 장마당을 떠돌고 있었지요. 수진이는 피복공장 여공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공장이었어요. 수진이가 합류한 이유는 단순했지요. 드라마 속 여자처럼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화면 속 세상이 진짜 있는 거야? 수진이가 노트텔을 보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믿고 싶었습니다. 역할이 나뉘었어요. 태일이는 전체 루트와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저는 복사를 했지요. 명철이는 USB를 각 거래처까지 운반했어요. 수진이는 피복공장 기숙사에서 여공들에게 유통했지요. 기숙사는 감시가 느슨했습니다. 보안원이 여자 기숙사까지는 잘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수진이의 주머니에서 USB가 기숙사로 들어가면 밤마다 이불 속에서 노트텔 불빛이 켜졌습니다. 수십 개의 얼굴이 손바닥만한 화면을 들여다보았지요. 숨을 죽이고 입을 막고 울음을 참으면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는 장면에서는 기숙사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30명이 동시에 울었으니까요. 소리 없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어요.
나뭇잎이 노래졌습니다. 청진의 가을은 짧았지요.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면 잎이 하루 만에 떨어졌어요. 그 무렵 테일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지요. 문제가 생겼다. 중국 쪽 브로커가 값을 올렸어요. USB 하나에 100위안. 2배였지요. 단속이 심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국경 지역에 새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어요. 브로커도 목숨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테일이는 고민했습니다. 값을 올리면 고객이 줄고 올리지 않으면 미치는 장사였지요. 끊을까? 테일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숙사의 여공들이 떠올랐지요. 이불 속에서 울던 얼굴들. 드라마가 끝난 뒤 이런 세상이 있어? 라고 속삭이던 목소리들. 끊으면 안 됩니다. 테일이가 저를 보았어요. 눈이 작아서 표정을 읽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읽을 수 있었지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장마당 단속이 강화되었지요. 보안원이 아닌 보위부가 직접 나왔습니다. 보위부는 보안원과 달랐어요. 보안원은 뇌물을 먹었지만 보위부는 뇌물을 먹지 않았지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장마당 한쪽에서 USB가 발견되었어요. 그것이 우리 것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날 이후 보위부의 눈이 장마당을 훑기 시작했지요. 명철이가 먼저 눈치를 챘어요. 미행이 붙었다. 운반 도중 같은 사람이 3번 보였다고 했지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3번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지요. 테일이가 결정을 내렸어요. 일주일 멈춘다. 일주일. 그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요. 손이 USB를 찾았어요. 복사기 앞에 앉고 싶었지요. 그런데 앉으면 안 되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행은 사라진 것 같았지요. 테일이가 다시 루트를 열었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의 연락이 불규칙해졌지요. 원래는 매주 수요일에 물건이 도착했어요. 그 주에는 목요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도요. 토요일 밤이 되어서야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지요. 루트가 끊겼다. 국경 쪽 중개인이 잡혔다. 테일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중개인이 잡혔다는 것은 2가지를 뜻했지요. 하나, 물건이 끊긴다. 2, 중개인이 입을 열면 우리까지 줄이 닿는다. 도망쳐야 하나. 명철이가 말했습니다. 기다려. 테일이가 막았지요. 당장 움직이면 더 눈에 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잡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니까요.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보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갔어요. 태성이는 옆자리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지요. 교실 안에서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저는 사형수였지요. 그 2 얼굴을 동시에 쓰는 것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중개인이 자백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보위부가 청진 쪽 유통망을 추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테일이가 4명을 모았어요. 밤, 테일이네 집 뒷방, 창문을 닫고 이불을 걸었지요. 예전에 드라마를 보던 것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2가지 길이 있다. 테일이가 말했어요. 하나, 여기서 버틴다. 중개인이 우리 이름을 모를 수도 있다. 2, 국경을 넘는다. 방안이 조용해졌지요. 국경을 넘는다. 그 말의 무게를 4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넘으면 돌아올 수 없어요. 가족도, 집도, 이 도시도 다시 볼 수 없지요. 명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넘겠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이 말하고 있었지요. 저는 태성이를 보았습니다. 태성이는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태성아, 형, 나도 간다. 태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16살의 목소리였습니다. 테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뒤에 움직인다. 사흘 동안 저는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소금 냄새가 났지요.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장군님의 업적을 보도하는 방송이었지요. 아버지의 등이 굽어 있었어요. 50이 안 된 나이였지만 등은 이른처럼 굽어 있었지요. 저는 아버지의 등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를 하면 들키니까요. 눈치가 빠른 어머니였어요. 아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 바로 알아챌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국에 밥을 말아 먹었지요. 소금 간이 센 국이었습니다. 목이 아렸어요. 소금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어머니가 물었지요. 밥 더 먹어라. 배불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더 먹으면 이 맛을 기억하게 될 것 같았지요. 기억하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어요. 태일이가 루트를 설명했지요. 청진에서 회령까지 기차로 이동합니다. 회령에서 두만강까지는 도보로 3시간이었지요. 강을 건너면 중국이에요. 중국 쪽에서 브로커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태일이가 마지막 연락을 취해둔 다른 브로커였지요. 비용은 태일이가 USB 장사로 모은 돈 전부였어요. 실패하면 태일이가 말을 멈추었지요. 아무도 그 뒤를 묻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청진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5명이 나란히 앉지 않았어요. 둘, 하나, 모르는 사람처럼 떨어져 앉았지요. 기차는 느렸습니다. 시속 20-30km였어요. 창밖으로 들판이 지나갔지요. 겨울 들판은 회색이었습니다. 색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가끔 군인이 보였지요. 총을 어깨에 맨 군인이 기차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창밖을 보았지요. 군인은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기차가 달리는 소리와 심장이 뛰는 소리가 섞였지요. 회령까지 6시간이 걸렸습니다. 회령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어요. 역에서 내려 따로따로 걸었지요. 태일이가 정한 집결 장소는 회령 외곽의 빈집이었습니다. 버려진 농가였어요. 지붕이 반쯤 내려앉아 있었지요. 해가 질 때까지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구석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지요. 영철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태성이는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닿았지요.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고 있었어요. 해가 졌습니다. 태일이가 일어섰지요. 간다. 한마디였어요. 빈집을 나와 들길을 걸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지요. 태일이가 일부러 그날을 골랐어요. 금은 어둠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발밑에 풀이 바스락거렸지요. 그 소리가 총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두만강까지 3시간. 태일이가 앞에서 걸었습니다. 저와 태성이가 그 뒤를 따랐지요. 명철이와 수진이가 마지막이었어요. 일렬로 걸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5사람의 숨소리가 밤 공기 속에 섞였습니다. 1시간을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지요. 2시간을 걸었습니다. 발이 얼기 시작했어요. 3시간째 강 냄새가 났지요. 차갑고 비린 냄새. 두만강이었습니다. 강둑에 섰어요. 강이 보이지 않았지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 1월의 두만강은 얼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물소리가 났지요. 태일이가 얼음을 확인했어요. 발로 두드렸습니다. 단단했지요. 가운데가 문제였어요. 흐르는 부분은 얼음이 얇을 수 있었지요. 빠르게 간다. 멈추면 안 된다. 태일이가 먼저 내려섰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지요. 삐걱. 소리가 났어요. 2번째 발. 삐걱. 태일이가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지요. 얼음의 감촉이 신발 밑으로 전해졌어요. 미끄럽고 차갑고 불안했습니다. 태성이가 제 뒤에 있었지요. 태성이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강 중간쯤이었습니다. 얼음 밑에서 물소리가 커졌지요. 발밑이 투명하게 느껴졌어요.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서라. 고함이었지요.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불빛이 켜졌어요. 서치라이트가 얼음 위를 훑었지요. 태일이가 소리쳤습니다. 뛰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뛰는 것은 달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1발, 2발, 얼음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알이었지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뛰었습니다. 앞만 보았어요. 태일이의 등이 보였지요. 태일이도 뛰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3번째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비명이 들렸지요. 뒤에서 짧은 비명이었어요. 누군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지요. 얼음 위에 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명철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얼음 위에 엎드려 있었지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명철이 옆에 멈춰 섰어요. 가란 말이야. 태일이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명철이를 잡아 끌었지요. 명철이가 일어서지 못했어요. 다리였습니다. 총알이 다리를 맞힌 것이었지요. 서치라이트가 다시 훑었어요.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수진이가 명철이의 발을 어깨에 걸었지요. 끌고 걸었습니다. 느렸어요. 너무 느렸지요. 태일이가 돌아왔습니다. 명철이의 반대쪽 팔을 잡았지요. 둘이서 끌었어요. 저와 태성이가 앞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경비대가 얼음 위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얇은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강둑에서 쏘는 것이 전부였어요. 거리가 벌어질수록 총알의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가까워졌지요. 10걸음, 5걸음, 발이 흙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태일이와 수진이가 명철이를 내려놓았지요. 명철이의 바지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여서 피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뜨거웠지요. 피는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 밤에 처음 알았어요. 중국 쪽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였지요. 명철이를 짐칸에 실었어요. 태일이가 바지를 찢어 다리를 묶었지요. 지열이었습니다. 명철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소리를 내면 들키니까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짐칸에서 5명이 흔들렸어요. 명철이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누워 있었으니까요. 수진이가 명철이의 머리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드라마를 떠올렸어요. 드라마에서 본 장면과 비슷했지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피가 이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지요. 현실의 피에는 쇠 냄새가 났어요. 목슨 쇠를 핥은 것 같은 냄새. 그 냄새가 트럭 안에 가득했습니다. 중국 연변의 은신처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었어요. 조선족 가정의 창고였지요. 명철이를 눕혔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신분이 없었으니까요. 태일이가 약국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사왔지요. 총알은 관통하고 나간 뒤였습니다. 뼈는 맞지 않았어요. 살을 뚫고 지나간 거였지요. 명철이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리를 쓸 수 있을 거라고 태일이가 말했어요. 군대에서 응급처치를 배운 적이 있다고 했지요. 명철이가 누운 채로 천장을 보았어요. 살았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살았어요. 5명 모두. 그 밤 저는 창고 구석에 앉아 처음으로 울었지요.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턱끝에서 떨어졌어요. 차가웠지요. 은신처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명철이의 다리가 아물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에 태일이가 다음 루트를 준비했지요. 중국에서 동남아로,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했어요. 태일이가 남은 돈을 세었지요. 5명이 움직이기에는 모자랐습니다. 셋만 먼저 간다. 태일이가 말했어요. 나머지 둘은 돈을 더 마련한 뒤에 보내겠다고 했지요. 누가 먼저 가?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일이가 저와 태성이를 보았어요. 너희 둘이 먼저 가라. 왜요? 어리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반대하려 했지요. 태일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명철이는 아직 못 걷는다. 수진이는 명철이 옆에 있어야 한다. 형은 나는 마지막에 간다. 태일이의 눈이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컸어요. 저와 태성이를 먼저 보내겠다는 결심. 그것은 형이 동생에게 하는 결심이었지요.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태일이가 저를 불렀어요. 창고 바깥, 별이 보이는 하늘 아래였지요. 준호야, 네. 한국 가면 드라마 많이 봐라. 네. 텔레비전으로 봐라. 숨지 말고.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온 것이 이상했지요.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태일이도 웃었어요. 눈이 가늘어졌지요. 태성이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형, 꼭 와야 해요. 태일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보았지요. 별이 많았습니다. 청진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어요. 같은 하늘이었지요. 그런데 발을 딛고 있는 땅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태성이는 브로커를 따라 떠났어요. 태일이, 명철이, 수진이가 창고 앞에 서 있었지요. 명철이는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태일이는 손을 흔들지 않았지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태일이의 인사였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태성이가 뒤를 돌아보았지요. 형! 태성이가 소리쳤어요. 태일이가 손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태일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태일이는 한국에 오지 못했어요. 중국에서 동남아까지의 여정은 3주가 걸렸습니다. 기차, 버스, 도보, 검문소를 피해 우회하고 산을 넘고 숲을 지났지요. 브로커가 앞에서 걸었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등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등을 따라 걸었지요. 첫 번째 기차는 연길에서 쿤민까지였습니다. 이틀 밤을 기차 안에서 보냈어요. 좌석이 딱딱했지요. 브로커가 구해준 가짜 신분증이 있었지만 검표원이 올 때마다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검표원이 신분증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 박자 뒤에 돌려주었지요. 그 한 박자가 1년 같았습니다. 쿤밍에서 내려 버스를 탔어요. 국경 도시까지 12시간이었지요. 버스 안에서 태성이가 잠들었습니다. 고개가 제 어깨에 기울었어요. 16살의 무게가 느껴졌지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마음이 아팠어요. 국경 마을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도보였지요. 산길이었어요. 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풀이 허리까지 차올랐지요. 뱀이 있을 수 있다고 브로커가 말했어요. 나뭇가지를 꺾어 앞을 두드리며 걸었습니다. 밤의 숲은 소리로 가득했지요. 벌레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청진의 밤과는 달랐어요. 청진의 밤은 조용했지요. 전기가 없어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의 밤은 살아있었어요. 산 정상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발이 부어올라 신발이 꽉 조였지요. 태성이가 신발을 벗고 발을 주물렀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터진 물집에서 진물이 나왔지요. 아프냐? 괜찮다. 괜찮지 않았어요. 16살의 발바닥이 벗겨져 있었지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것은 새벽이었어요. 철조망이 있었지요. 브로커가 미리 잘라둔 구멍이 있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기어 들어갔어요. 철사가 등을 긁었지요. 셔츠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요. 국경을 넘은 뒤 다시 걸었습니다. 사흘을 더 걸었어요. 낮에는 숲에서 잤지요.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태성이는 걸으면서 가끔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드라마 OST였지요. USB에서 들은 노래. 가사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멜로디만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 멜로디가 숲속에 울렸습니다. 새소리와 섞였어요. 이상한 화음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위안이었습니다. 한국의 노래가 동남아의 숲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노래를 따라 걸었지요. 동남아의 한나라 대사관에 도착한 것은 2월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았어요. 한국말이었지요. 어디서 왔어요? 청진이요.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요. 방을 하나 주었어요. 침대가 있었습니다. 매트리스가 부드러웠지요. 태성이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어요. 형, 이게 침대야? 응. 구름 같다. 태성이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형과 같은 눈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태일이도 이 침대에 눕혀야 한다고. 대사관에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서류가 처리되는데 시간이 걸렸지요. 그 사이에 태일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브로커를 통해서였지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불안이 커졌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태성이도 잠을 못 잤습니다. 형이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지요.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태성이는 16살이었으니까요.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것은 3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행이었지요. 좌석에 앉으니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한국어였지요.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지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태성이가 창문에 얼굴을 붙였어요. 형, 구름 위다. 응, 아까 침대가 구름 같다고 했는데 진짜 구름 위에 있다. 태성이가 웃었지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태일이가 떠올랐으니까요. 태일이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구름 위가 어떤 건지 모르고 있었지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요. 계단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처음
처음 보았지요. 태성이가 발을 내딛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사람이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태성이가 말했지요. 말투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았어요. 저는 태성이의 팔을 잡고 걸었지요. 공항은 거대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이었어요. 밖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홍진의 공장 굴뚝 아래에서 자란 저에게 그 빛은 눈이 부셨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적응 교육을 받았지요. 은행 계좌를 만드는 법, 버스를 타는 법, 인터넷을 쓰는 법,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 써보았어요. 화면에 글자를 치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나왔지요. 저는 검색창에 청진을 쳤습니다. 위성사진이 나왔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청진은 어두웠지요.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중국 도시는 빛으로 가득했어요. 국경 하나 사이에 빛과 어둠이 나뉘어 있었지요. 그 사진을 오래 보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살았었어요. 지금은 빛 속에 있었지요. 하나원을 나온 뒤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영등포의 원룸이었어요. 보증금과 첫 달 월세는 정착금에서 나왔지요. 방이 좁았습니다. 침대, 책상, 냉장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청진의 집보다 따뜻했지요.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 처음 느낀 사치였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지요. 편의점에는 드라마가 나오는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손님이 없을 때 저는 그 텔레비전을 보았지요. 소리를 줄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불을 걸지 않아도 되었어요. 아무도 잡으러 오지 않았지요.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매일 확인해야 믿어졌습니다. 성인은 부산에 정착했어요. 전화를 자주 했지요. 형, 여기 바다가 보인다. 청진도 바다 있었잖아. 다른 바다다. 여긴 바다가 파랗다. 청진의 바다는 회색이었어요. 공장 매연 때문이었지요. 태성이가 보는 바다는 파랗다고 했습니다. 같은 바다인데 색이 다른 것. 그것이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차이였지요.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소식이 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였지요. 테일이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전화기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테일이가 잡혔다고 했어요. 중국 공안에게, 그리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고 했지요. 명철이와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셋 다 국경을 넘지 못한 채 다시 끌려간 거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지요. 돈이 부족해서 루트가 안 열렸다. 돈, 우리가 먼저 간 이유. 어린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셋이 기다렸는데 돈이 모이지 않은 거였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중국 공안의 단속에 걸린 거였지요. 테일이가 마지막에 간다고 했던 그 말,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어요. 눈앞에 테일이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작은 눈, 가늘게 웃던 얼굴. 한국 가면 드라마 많이 봐라. 텔레비전으로 봐라. 숨지 말고.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테일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교화소일까요? 정치범 수용소일까요? USB를 유통한 죄는 사형이었지요. 감형이 된다 해도 무기 교화형이었습니다. 테일이의 손가락은 온전할까요? 그 손으로 USB를 복사했던 손. 그 손으로 명철이를 끌어 강을 건넸던 손. 저를 먼저 보내주었던 손. 태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지요. 태성아, 형, 왜? 테일이 형 소식 들었어. 전화기 너머로 태성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뭔데? 저는 말했습니다. 전부 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지요. 한참 뒤에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소리였습니다. 17살의 울음소리. 형을 잃은 소년의 울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같이 울었지요. 두 개의 도시에서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울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손가락을 봤습니다. 10개. 저에게는 10개가 있었지요. 테일이에게도 10개가 있었을까요? USB를 유통한 사람의 손가락을 어떻게 하는지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었어요. 보위부가 자백을 받기 위해 하는 일들. 생각하면 안 되었지요. 생각하면 텔레비전을 끌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면 테일이에게 미안했어요. 테일이가 보라고 한 것이니까요. 숨지 말고 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보았습니다. 매일 울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검정고시에 붙었지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문방송학과였어요. 이유는 단순했지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USB 안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작은 화면 안의 드라마가 사람의 눈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그 힘을 알고 있었어요. 태일이도, 태성이도, 명철이도, 수진이도 알고 있었지요. 기숙사에서 이불 속에 숨어 울던 여공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창문이었죠.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 대학에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배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법을 배웠지요. 마이크를 잡는 법도요. 그런데 진짜 배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것의 무게, 사실을 말하는 것의 책임, 태일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지요. 그런데 알리면 위험했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해가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직 청진에 있었지요. 제가 입을 열면 그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2년을 참았지요. 2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였지요. 폐렴이었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지 못한 거였지요. 약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항구에서 생선을 줍던 그 등으로 마지막까지 버텼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뒤 장마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혼자서. 소식은 거기까지였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얼굴을 드러내기로, 태일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북한에서 USB가 어떤 의미인지, 드라마 한 편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사는지.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졸업작품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이었죠. 저는 USB 밀수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말하는데 30초가 걸렸어요. 입술이 떨렸지요. 카메라의 빨간 불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서치라이트처럼 느껴졌어요. 두만강 위의 서치라이트. 그런데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지요. 다큐멘터리가 대학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관객이 200명이었어요. 상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객석이 조용했지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2사람, 3사람, 객석 전체가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지요. 저는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아니라 태일이에게 숙이는 것이었어요. 형, 들려요? 속으로 말했지요. 형이 보라고 한 드라마 보고 있어요. 숨지 않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영등포의 원룸에서 조금 더 큰 방으로 이사했어요. 텔레비전이 있지요. 리모컨이 있습니다. 채널이 수백 개예요. 드라마를 볼 때 이불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줄이지 않아도 되지요. 불을 끄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당연한 나라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삼각김밥이 있어요. 1,500원이지요. 참치 마요, 불고기, 김치볶음밥, 종류만 10가지가 넘습니다. 고르는 것이 고민인 나라. 청진에서는 먹는 것이 고민이었죠. 여기서는 고르는 것이 고민이에요. 그 차이가 국경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태성이는 부산에서 잘 살고 있어요. 배를 탄다고 했지요. 원양어선이에요. 바다 위에서 석 달을 보내고 돌아온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아요. 형, 바다가 끝이 없다. 태성이가 보는 바다는 파랗다고 했었지요. 이제는 바다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진의 회색 바다가 아닌 끝이 없는 파란 바다 위에서 태일이가 보았으면 좋겠다고 태성이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철이와 수진이의 소식은 아직 모릅니다. 태일이의 소식도요. 교화소에 있는지 수용소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다만 저는 매일 텔레비전을 켭니다. 태일이가 보라고 했으니까요. 드라마가 시작되면 저는 왼손을 내려다봐요. 손가락 10개가 있지요. 태일이 덕분에. 그리고 화면을 봅니다. 배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 배우를 저는 USB 안에서 수백 번 보았지요. 지금은 텔레비전으로 봅니다. 숨지 않고, 떨지 않고, 울면서. 어젯밤에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진 채로 잠들었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화면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날씨. 맑음. 최고 기온 12도.
아나운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지요. 좋은 하루, 매일 좋은 하루를 보내라고 말해주는 나라. 아무도 체포되지 않는 아침, 아무도 끌려가지 않는 아침, 텔레비전을 켜도 되는 아침, 드라마를 봐도 되는 아침, 8GB 안에 갇혀있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였어요. USB 속 세상이 진짜였지요. 수진이가 물었던 그 질문의 답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 화면 속 세상이 진짜 있는 거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어요. 태일이가 보내준 이 자리에서 숨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